안녕하십니까. 제1회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 세계로의 초대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박은혜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렁찬 박수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며 연구자의 길을 먼저 간 여러분의 선배, 저명한 과학자분들과 과학영재 간의 대화의 장 조성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 중 다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과학영재를 위해 기획된 자리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그리고 국민들께도 함께 공유되는 자리입니다. 온라인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앞서 오늘 방금 전에 충북과학고등학교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요 기관의 많은 내빈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황판식 국장님,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님,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기 회장님,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우관문 과장님, 그리고 충북과학고등학교의 최동아 교장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관들은 과학영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며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사이브리지는 올해 총 6회 준비되어 있고 양방향 소통 웨비나로 강연 30분 그리고 학생들의 질의응답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과학자 김영기 교수님의 양력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 김영기 교수님께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입자물리 연구소인 미국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인 최초로 120년 전통의 미국 물리학회 차기 학회장으로 선정되셔서 2024년에 임기를 수행하게 되십니다. 참고로 미국 물리학회는 백악관의 고위직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대단히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미국 과학 잡지 디스커버지는 교수님을 21세기 세계의 과학을 이끌 20인의 과학자로 선정을 하면서 교수님을 연구에 빗대 충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김영기 석좌 교수님께서 가장 작은 알맹이 소립자 이야기, 과학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크게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김영기입니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가장 작은 알맹이, 우리는 소립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본 입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잠시 전해드리고 한 20분 가량, 한 10분은 제가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어떻게 뭐 지내왔는지 그걸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은 여기서 이렇게 보죠. 이 둘레가 이게 전부 지하 100m 정도 터널 안에 이런 초전도 자석과 가속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 터널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전부 지하 100m 정도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몇몇 개의 검출기가 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이게 27k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저 제네바 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이니까 어느 정도 큰지 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는 뭐를 하느냐?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 LHC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수소 원자의 전자를 빼면 수소 핵인데 그게 수소 핵이 양성자라고 불리죠. 양성자를 한 1조개 정도 모아가지고 가속을 시킵니다. 이 가속기는 어느 정도 속도까지 올리느냐 하면은 빛의 속도의 99.99999%까지 가속을 시키고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양성자 빔을 또 만들어서 또 99.999999% 가속을 시킨 다음에 서로 충돌을 시키는데, 각 양성자마다 이렇게 속력이 크다는 거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돌 시에 우리가 이 양성자가 함께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주 우주 초기의 그 에너지라 볼 수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우주, 여기서 빅뱅. 빅뱅은 아주 고에너지. 이거는 뭐 원자보다 훨씬 작은 그런 우주의 시작이었고요. 그동안에 여기서 갑자기 팽창을 막 하면서 그 열로서 팽창이 쓰였으니까 온도는 낮아지고 계속 이렇게 팽창돼서 지금은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아주 차가워서, 물론 태양계는 태양의 그 열로서 우리가 따뜻하게 있지만 전체 우주로 보면은 온도가 영하 270도 정도 되니까 아주 차가운 그런 우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가속기로서 그 양성자와 양성자에 아주 큰 에너지를 줘서 여기까지 우주가 시작되고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11초, 11성초, 그래서 약 1000억 분의 1초, 그 나이대의 그 에너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가속기로서. 그러면 그리고 이 충돌은 그 검출기 안에 사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검출기는 아틀라스 검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그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을 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기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은 그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커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자주 이 충돌을 하냐면은 1초에 약 6억 번씩 그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우주의 아주 1000억 초 분의 1초, 1000억 분의 1초 그 나이로 가서 그때 에너지를 재현시키는데,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입자물리가, 제가 하는 분야가 입자물리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연구하고 싶은 목적은 만물을 만들고 있는 가장 작은 알맹이는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고, 또 이 가장 작은 알맹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뭉치고 부서지고 해서 현재와 같은 우리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고 저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만물이라는 거는 뭐 여러 분도 되고 이런 모든 물체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뭐 여러 은하, 다른 은하 애들 모든 걸 합한 거를 제가 만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가장 작은 알맹이는 우리가 얼마만큼 과학과 기술이 발전됐냐에 따라서 그 아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19세기 말 정도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알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정도에는. 그래서 원자가 가장 작은 알맹이로 생각했고,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안을 봤더니 그 원자는 다시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핵은 얼마나 작으냐, 여기는 제가 지금 크게 그려놨는데, 사실 물론 어떤 원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원자의 10,000분의 1 정도 크기가 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이 핵 속에 있고, 그리고 바깥에 도는 전자는 질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몇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핵 안을 보니까 핵 안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십 년을 지나서 더욱더 발전해서 보니까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두 가지의 쿼크로, 우리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는 업쿼크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다운쿼크를 불러서, 그 업쿼크 다운쿼크들이 뭉쳐져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그 강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다시 핵을 만들고 핵과 전자가 전자리교로 뭉쳐서 원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아마 나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인데, 대개 뭐 원자 크기가 물론 뭐 원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큰 원자 한 나노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쿼크이나 일렉트론, 전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 소립자들인데, 이들의 크기는 나노의 나노미터 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감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 가속기 같은 걸로 에너지를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가속된 그 입자들이 빔에 있는 입자들의 파장이 작아져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은 파장으로서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에는 뭐 엑스레이 같은 정도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정도에 이렇게 큰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처음 시작은 그 물체가 있으면은 그 아주 고에너지의 빔을 쏴서 때려서 안속을 보는데, 사실 에너지를 더 많이 올리려면은 그 제가 보여드렸듯이 빔하고 서로 충돌시키면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충돌기 LHC는 이 정도의 서로 양성자를 충돌해서 최소한 우주 초계에 가깝게,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가 크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왜 그렇게 큰 에너지를 가지면은, 그리고 우주 초로 가면은 우리가 생각기로는 이 자연의 법칙을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현재 우주는 뭐 차갑고, 여러분 저 같으면은 참 복잡한 물체예요. 인간도 이런 거를 다 알려면은 작은 알맹이가 뭐고 뭐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우리를 만들고 참 복잡해요. 근데 이 초기로 가면은 여기 현상들은 훨씬 간단해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을 여기서 발견해서 그럼 어떻게 되어 왔는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는지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비교를 하면은 아주 뭐 완전한 비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얼음 꽃 아주 이쁘죠. 이쁜데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들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보려면은 그 열을 가해서, 그래서 녹히면은 전부 물로 되죠. 물로 되면은 훨씬 우리가 이거를 구성된 그 기본 입자들을 훨씬 쉽게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현재 있는 복잡한 우주 대신에 아주 고온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구하는 거고요. 고온이 되면 될수록 여기보다 밀도가 점점 커지고 그 온도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업콕, 다운콕 전자, 그게 기본 입자, 우리를 만드는 기본 입자라고 그랬는데, 우주 충돌로서 우주 초계를 가봤더니 다른 입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들도 솔입자고 기본 입자인데 크기도 나노미터 정도로 작은데 질량은 각양각색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60년 동안 발견된 모든 기본 입자들은 다 가속기에서 만들어지고 검출기에서 그래서 담겨져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입자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페럼랩이 아까 전에 소개로 말씀드렸던 거는 시카고 바로 근교에 있고, 거기서 발견된 거 뭐 탑코크, 바텀코크, 중성미자도 3가지 있는데 타우의 형량을 띤 중성미자, 그리고 다른 슬랙 내셔널 랩하고 브루케빈 내셔널 랩이 다른 입자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의 면적은 이들의 질량에 비교하게끔, 이거는 크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노미터보다 작은데 그래서 기본 입자인데 질량은 무지 커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로 수소의 그 질량이 이 정도 되면 탑국은 그거에 한 175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전부 미국에서 발견된 입자들이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기본 입자들 사이에 힘을 주게 하는 그 힘의 매개체 되는 그런 입자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글루온이라는 거는 강력을 매개하고 그다음에 W and Z 보존은 양력을 매개하는 그런 입자들이고요. 그래서 힉스는 이런 입자들의 질량을 가지게 하는, 이런 입자들의 질량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뭐 질량뿐만 아니라 다른 성질을 다 종합해서 만든 게 표준 이론이고, 여기는 뭐 그냥 표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너무 큽니다. 이 표준 이론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업콕 다운콕이 어떻게 뭉쳐져서 강력으로, 그래서 영상적 중성자를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또 뭉쳐져서 핵이 되는지 원자가 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많은 자연의 현상을 계산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이휘소 박사님이고 이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 41세에 참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론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이셨고 그래서 공헌을 많이 하셨고요. 또 이 표준 이론을 만드는데 또 이분은 이 참콕이라는 거에 발견되기 전에 벌써 예측을 하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시고 그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는 페럼랩에 그 이론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이론부가 있는데 이론부의 부장이셨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표준 이론이 제가 아주 좋은 이론이라고 말했는데 그랬는데 또 표준 이론이 다 설명을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질량들이 각양각색이었잖아요. 그래서 탑곡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 질량이 한 100만 배 더 크고 그 다음에 중성미자는 또 그 전자는 중성미자보다 100만 배 더 커. 그러니까 질량이 아주 많이 다른데 왜 그런지 왜라는 걸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가속기로서는 반입자를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충돌시키면 입자하고 반입자하고 거의 반반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주 초기에 에너지가 아주 컸을 때는 그리고 고온이었을 때는 입자하고 반입자가 물질하고 반물질이 거의 반반이었다가 지금 현재 그 우주에는 반물질이 없어졌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것도 큰 문제고 또 하나 숙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보여드린 역사에서 여기 보면 현재 뭐 갤럭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도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는 속도가 속력은 중력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질량을 다 해도 그 속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질량이 있어야만 그 속도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 그러고 그걸 찾기를 그게 이제 이 표준 이론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이걸 아직까지 찾는 게 우리의 큰 목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우주가 팽창됐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주 급하게 팽창됐었고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천천히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팽창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중력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일단 모르니까 여기도 다크라고 그래서 다크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거를 푸는 게 큰 숙제입니다. 참고로 그 다크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를 써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우주에 그 암흑 물질이 있으니까 우주에 있는 암흑 물질 찾기를 많은 그 연구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한국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선의 예밀랩이라고 최근에 작년에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지하 거의 1km 정도 안에 들어가서 아주 그 좋은 검출기를 만들어서 지금 암흑 물질을 찾아내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지하로 들어가냐 하면은 지상 위면은 이 우주선이 너무 많아서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밑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그 실험들이 건설 중이고 그리고 또 그 계획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중성 미자에 관한 것인데 중성 미자는 강력과 그 전자기력을 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 이제 양력에 의해서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는데 그 양력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이 그 핵융합을 해서 우리한테 빛을 주고 그 열을 주는 거는 다 그 양력에 의해서 핵융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핵융합이 돼서 태양에서 많은 숫자의 중성미자가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톱 보이죠? 거기에 태양에서 오는 그런 중성미자들이 지금 1초에 몇 개가 들어가냐 하면 통과되냐 하면 약 1000억 개 정도 통과합니다. 근데 아무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너무 그 다른 물질들과 서로 이 상호작용하고 힘을 교환하는 게 너무 약하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도 약 한 1000억 개가 매초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참
재밌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연구를 하느냐? 일단 중성미자 빔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지금 페럼랩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다음에 1300km 떨어진 여기 가서 다른 주예요. 가서 이 지구로 흙을 통해서 그 중성미자가 보내고, 거기에 이제 검출기를 하나 쥐어서 크게 지어야 되는 그 이유가, 이게 중성미자가 잘 반응을 다른 물질들과 잘 반응 안 하니까, 양력이니까 이 검출기도 크고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크냐 하면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되게 짐작이 가겠죠. 이게 건술 중에 있고 한 몇 년 후에 지금 작동이 시작될 겁니다. 다른 하나 계획은 충돌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고온으로 갈 수 있는 충돌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한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로는 유럽에서 여기가 제가 보여드렸던 그 충돌기고,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둘레가 한 100km 정도로 가면, 그러면 현재 있는 기술로서, 과학과 기술로서 이 정도 크게 되면 점점 커지면 점점 더 고온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가속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약 90년 전에 여기 보이는 요게 처음 그 원형 가속기를 그 버클리 대학의 로렌스 교수님이 이게 처음에 그 인벤트한 게 요 지름이 약 10cm 정도, 손바닥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크기가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술도 발달되고 뭐 그래서 완전 성능이 좋은 가속기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분은 이거의 발명으로 1939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속기는 입자 물리를 위해서 계속 90년 전부터 계속 많은 발달이 있어 왔고, 근데 모든 그런 기술들은 또 사회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만 개의 가속기가 쓰여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산업, 타이어는 뭐 칩 만드는 데든지 국가 안보든지 환경, 에너지, 의료에 주로 많이 쓰이고, 큰 가속기, 그 복잡한 가속기들은 주로 과학의 디스커버리를 위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페럼랩이나 또 유럽에 있는 것도 LSC도 그 하나의 예고, 한국에도 과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과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가속기들이 있고, 포항에 있는 가속기가 그 중에 하나고, 대전의 중이호는 최근에 1차 산업이 끝나서 지금 빔이 들어왔고요. 여기 근처에 오창에도 앞으로 그 방사선 가속기가 만들어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엔리코 페르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70년 전에, 이분이 그때 이제 시카고 대학 교수님이셨고, 이분은 1938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70년 전에 그때 이제 미국 물리학회 회장직을 끝내고 나가시면서 크게 이제 그 스피치를 했는데, 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입자 물리를 잘 발달되면 최대한 최고의 에너지 가속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려면 크면 클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갈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기술로 일단 제일 큰 거는 뭐 지구만한 거죠. 지구의 둘레를 사는. 그래서 글로버트론이라고 불렀고, 원주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뭐 1테라 일렉트론 볼트라 그래서 1조 전자볼트 에너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980년 중반에 페르미 연구소 테바트론은 1테라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너지를 벌써 원주가 6km 정도는 데서 벌써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6km 정도의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과학 뭐 산업, 뭐 어디 사회에서든지 그게 중요하고, 그런 혁신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큰 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이 과학과 기술의 힘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잠시 제가 과학자의 길, 그래서 뭐 과학자의 길이라고 해서 제가 모든 사람이 그대로 저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개개인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바라는 여러 가지 다 다른 사람 과학자는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저의 하나 예로서 저는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 다음은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거는 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항상 뭐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장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고민도 많겠지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즐기는 그런 편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로 항상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 결정을 내릴 때는 이제 어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릴 선택할 상황들이 왔을 때는 특히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경북 경상군 그때는 하양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1950년 결혼식 했던 그 결혼 사진이고 위에 오빠 있고 그다음에 언니가 셋이고 제가 딸이고 제 동생 또 딸이고서 저는 넷째 딸이에요. 딸로서는. 근데 이제 그리고 형제로서는 다섯째인데 이게 한 뭐 다섯째 정도 되면 뭐 농촌에서 특히 부모님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냥 내버려 논에서 그냥 놀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럼 저는 그만큼 자유가 많았고 자유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그래요. 저는 국민학교로 그래가지고 맨날 꾸중 듣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산수 뭐를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뭐 무용, 노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즐기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과학을 알게 된 거는 그 하양 면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우리 과학 선생님들이 그 몇몇 학생을 불러가지고 경북 과학 경시대회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녁에 가끔씩 모여가지고 가르쳐주고 그게 저의 처음 과학을 접했던 그런 때였고 아무튼 뭐 기억은 여러 가지로 경험한 거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대구로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는 다시 그 과학은 좀 잊어먹고 수학에는 많이 그 침투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뭐 교회 활동들 재밌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참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대학은 서울로 유학 가서 거기서 석사 박사를 서울에서 다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과를 지망했고 수학과를 택하려고 대학에 가서 거기서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선배 동기들 얘기하다 보니까 물리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물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학년 때쯤 됐는데 뭐를 할까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면 유학을 가야겠다. 근데 4학년이 됐는데 뭐 그런 유학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토플 영어 시험도 봤어야 되는데 안 봤고 GRE 같은 그런 시험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 생각도 못했으니까 안 보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러면은 석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강수환 교수님 밑에 가서 석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수학이 좋고 물리가 좋으니까 가장 이런 겸비한 게 뭘까? 그래서 입자물리인데 그것도 이론으로 해서 석사를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휘서 박사님 조금 전에 그분은 그 강산 교수님이 그분의 첫 제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강 선생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연결이 이렇게 또 되네요. 그런 다음에 86년에 라체스터에 와서 그 입자물리 이론을 하겠다 그러고 왔는데 스티브 올스라는 교수님이 또 저를 농락시켰어요. 막 실험 같은 거 막 이렇게 기회를 줘서 저는 모르다가 해보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바뀝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론을 하려다가 실험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분 밑에 가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연구는 여기서 일본에서 그 트리스탄이라는 전자와 양전자는 전자의 반입자예요. 그들의 충돌을 써서 하는 실험을 그 중에 하나가 에미 실험인데 거기에는 약 4개국에서 그 한국을 비롯한 약 60명의 입자물리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실험이었고요.
그게 끝나고서는 이제 버클리로 왔습니다. 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박사를 받은 다음에 교수가 되기 전에 그런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포스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포스닥을 하고 버클리 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클리에 있을 때는 실험을 그 시카고 근교에 있는 페르미 연구소에 와서 여기는 양성자의 반물질인 반양성사의 충돌 그걸로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검출기 80년도 90년도죠. 그다음에 그 당시인데 제가 쓰면은 이 정도 되고 검출기는 이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2002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시카고로 옮겨왔는데 시카고에서도 계속 이 실험을 하고 2004년에 우리 여기는 팀이 약 700명의 그 입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한 20개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거로 그 공동 팀장 모든 이 CDF라는 이 그룹을 리드하는 그런 팀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2004년에. 그래서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페르미 연구소 부장을 하라는 그런 그 오퍼가 와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그 부장을 했는데 페르미 랩 같으면은 이런 큰 가속기가 있고 검출기가 있고 그러면 뭐 컴퓨터도 아주 대형 컴퓨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그 과학 기술자 공학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한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그러다 보면은 가속기 물리 하시는 분, 입자 물리 하시는 분이 한 3,400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터 하시는 분들 한 300명 뭐 또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 한 300명 이런 식 기술자는 한 400명 이런 식으로 한 2,000명이 되고 이걸 사용하러 온 나라에서 와서 학생들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꼭 한 마을 같아요. 마을 같아서 그 소방서도 있어요. 그 안에 랩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건 소장이고 제가 그때 부서장일 때 그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선물 주고 할 때 그 장면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안에는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초원이 아주 푸르게 있고 그 여러분들 이 버팔로 뭐죠? 한국말로? 일단 버팔로 이 버팔로는 여러분들 인상이 어때요? 막 비바람이 아니고 이 눈바람 치는데 막 강력하게 앞을 나가는 그 프론티어 가는 그런 심볼리즘으로 그 페르미랩이 입자의 그 프론티어다 해서 이제 버팔로를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부서장직을 끝내고는 주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제가 보여드렸던 LSC의 이거는 양성자 충돌기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는 실험 제가 이미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난 10년간에는 또 새롭게 가속기 물리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속기 물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의 여왕에 별명 붙인 게 제가 전자 반전자 충돌을 시작해서 양성자 반양성자 충돌해서 지금은 양성자 충돌 항상 이제 충돌로 가서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주의에서 이제 충돌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고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그 뭐 꼭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교수로서 같이 티칭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자로서 또 학교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물리과 시카고 대학교 물리학과 학과장을 6년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들 뭐 그때 들어온 1학년 대학원생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생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도 많은 것을 제가 도움을 주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제가 항상 국제 공동 협력 이런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는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른 뭐 성별 다른 뭐 여러 가지 컬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참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1,000명이 모여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뭐 1,000명이 모였죠. 그게 그거죠. 근데 1,000명이 다른 아이디어가 오고 그런 사람들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소통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툭툭 나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인간적인 면에서도 다양성, 뭐 포용성이 필요하지만 과학과 기술, 공학이 발전되려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그 우리가 중요한 거는 특히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문제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는 주로 이제 큰 그림을 주로 보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뭐가 가장 큰 그런 문제일까 지금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물론 답을 모르고 시작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항상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리 개념 같으면 제가 뭐 학부 때 배웠던 때, 뭐 대학원생 때 배웠던데 지금은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을 다시 보면 새로운 거에 똑같은 거라도 더 깊이 가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뭐 새로운 거를 항상 더 많은 그런 그 연습과 그 계속 반복이 그대로 반복이 안 하고 점점 깊어지는, 그 이해를 하는데 점점 깊게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것도 잘 길러야지 큰 협력 단체에서 자기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두려움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버리고 계속 새로운 것도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연구는 뭐 오래 걸려요. 이게 마라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발견이 뭐 발명이 10년에 한 번 되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은 항상 조금씩의 그 알아가는 거, 내가 실수한 거라도 알면은 그거를 그 삶의 그 성취감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길게 봐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거를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그리고 또 시야를 넓히는 그런 문제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소통하고 다양성 포용성을 해서 계속 많은 대화로서 서로 많은 토론으로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제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멘티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시니어라도 아직까지도 저는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이 그분들한테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사실 그리고 뭐 우리 사실 외롭잖아요. 특히 외국에서 살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그 아주 그 관계가 서로 믿고 같은 친구가 오랫동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멘토님들이 저의 친구고 그분들은 저를 이제 멘토라고 생각하고 제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아버님이 써주시는 글인데 제가 항상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거는 경천 애인이라고 해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늘 저한테는 과학인으로서 자연의 법칙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공경한 마음, 그리고 과학이든 기술이든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거에서 저는 사람을 항상 존중할 수 있고 거기에 다양성 포용성도 많이 포함되는 그런 글귀라서 항상 가슴에 두고 항상 보면서 제가 스스로 많이 채찍을 해서 더 좋은 과학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 화면에 먼저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충돌의 여왕이죠, 교수님. 네. 네. 아까 강연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스커버리지가 교수님을 21세기를 대표하는 이끌어갈 20인의 과학자로 선정을 했고, 그중에 한 분은 또 노벨상도 받으시기도 했고 참 훌륭한 동료들을 두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까 강연에 해주셔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충돌이라는 것은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쿼크의 그런 어떤 작은 소립자들의 충돌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충돌이 있고, 우리 학생들께서도 또 공동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툼이 있으셨던 적이 있었는지 고민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팀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교수님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답변하기 전에 저는 충돌이라 해서 항상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제가 만나는 것도 충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이거 자체를 저는 충돌이라고
충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좋은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 협력을 하고 그러면은 내 주장이 있고 다른 주장이 사람 주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토론이 깊이 가다 보면 물론 조금 다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감정적인 거를 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툰다는 것 자체가 감정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심호흡부터 하고 조금 그 감정을 낮추고 약간 그 팩트로 객관적인 면에서 자꾸 서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이 다른 점이 뭔지 그래서 같이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 해답을 찾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정을 약간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금 저지하면은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R&E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연구를 학생들이 항상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하면서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해나가는 성장인데 그것이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과학자로 교수님과 같은 좋은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교수님께 과학과 기술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술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깔린 과학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과학이 있어야지 기술이 발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기술로 기제를 만들면은 가속기 같은 기제를 또 만들면은 그거는 이제 또 과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기술과 과학은 서로 같이 항상 붙어가야 되고 그래서 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술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전된 기술이 가속기 같은 기술로서 발전된 것이 또다시 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상호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기술과 과학의 관계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너무 인사이트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류가 마주한 기후 변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고를 때도 침수되지 않는 곳을 골라야 한다. 뭐 이런 저희가 농담을 할 만큼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혹시 이제 저희가 지금 교수님이 연구하시거나 이제 있었던 곳에서 마주쳤던 과학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지금 뭐 특히 뭐 에너지 쪽으로서 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탄소 중립을 향한 많은 그런 발달 연구들이 되어 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과들이 오는데 그래서 당연히 과학과 기술이 에너지 우리 현재 이 큰 지구의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체도 많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는 뭐 그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그 인간들이 진짜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 태도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나 우리 배경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술이나 과학에 있어서 솔루션을 해답이 있어도 그거를 써야지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더 큰 문제는 저는 그 우리 인간들한테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진짜 중요시 여겨서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인 면도 많이 섞여 있어서 그 문제가 어려운데 그런 거를 빨리 헤쳐 나가야지만 우리 그 해답이 나오지 그거 없이는 아무리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해답이 있어도 사용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학자로서의 지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더 환경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과학자이자 좋은 또 시민으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충북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이 이 질문을 주셨던 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그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야와 요즘 활발히 연구되거나 미래가 유망한 분야 중에서 고민하는 후배 학자들을 위한 교수님의 조언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를 보면서 선생님께서도 깊은 고민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교수님 혹시 좋은 의견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연구 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뭐 한 50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시절 때부터 아주 제 나이 그 이후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40년, 50년 적어도 그런 연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언제 뭐 핫하고 언제 안 핫하고 이게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래서 뭐 오늘 핫한 거 10년 후에 안 핫해질 수 있고 오늘 그렇게 많이 핫하지 않은 거 10년 후, 20년 후에 핫해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퀀텀 뭐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지금 핫인데 그게 뭐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물론 많은 연구는 했지만 핫한 토픽은 아니고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AI 같은 그런 분야도 지금이 아주 핫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았고 그 전에는 뭐 바이오 이런 쪽도 좀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의 그 40년, 50년의 연구 생활에 모든 분야들이 한번 올라가고 뭐 한번 내려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자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정해야 돼요. 지금이 핫 안 해도 언젠가는 그게 또 20년 후에 핫해질 수 있고 지금 핫하고 해서 20년 후에 핫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너무 핫한 거에 쫓아다니지 말고 물론 그런 건 알아야 돼요. 이게 상황이 어떤지는 그런 거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데려가지 연구 여러 분야에 관심은 두시되 일단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마음에 와닿는 자기의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조금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무래도 좋은 걸 해야 오래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꼭 찾는 그런 학생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주셨던 학생은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저희에게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과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예술적 소양까지 갖추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혹은 교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흥미롭게 바라보신 인문학 분야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yes or no 이렇게 완전히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저는 그런 답을 하려면 뭘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증명할 수 없고 제 자신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막 문제가 안 풀리든지 뭐 연구하는 거에 막혀 있다. 그러면은 약간 뒤로 물러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일단 좀 마음과 이 머리를 좀 비운 다음에 다시 가면은 그 답이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마음을 비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정원 가꾸기도 많이 해요. 정원 가꾸면은 사실 다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고 또 제 문학 뭐 그나 뭐 예술 이런 거는 제가 그 무용을 참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막 거기에 심취되어서 하거든요. 그게 딱 끝나면은 참 모든 게 맑아지고 세상이 조금 문제들을 새롭게 보고 아무리 거기 앉아서 계속 오래 있어 봐도 이제 해답이 안 나올 때는 이거를 그냥 잠시 던지고 다른 거에 흠취된 다음에 다시 오면은 문제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또 샬롬 같은 거 만드셔서 다양한 분야에 전공하신 예, 분들이랑 네, 항상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예, 영감도 얻으신다는 얘기도 맞아요. 예, 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살론 여러분들
19세기에 뭐 파리에서 그런 음악 살롱 하면은 이 그때는 이 음악당이 없었으니까 그 뭐 모차르트나 이런 분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이런 그런 그렇게 가지는 않아도 그냥 집에서 많은 그 예술가나 뭐 문학가나 이런 분들 뭐 과학자도 되고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자기 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한 반반 뭐 이 과학 하시는 분, 문학 예술 하시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에서도 참 저는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네, 비밀이지만 교수님이 학부생이 듣는 철학 수업도 가서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새 융합형 인재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한참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해주신 걸 보니 과학자를 넘어서 또 인문 사회계까지 다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이자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실 게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디어 이제 왔는데요. 이 질문을 발견하고는 이제 동료 연구원님과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밝지 않은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주는 또 학생들이 있을까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 21세기에도 큰 업적을 남기는 아마추어 과학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고로 아마추어 과학자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교육기관에서 특정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도 과학자로서 큰 성과를 얻으신 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40살에 혼자 화학을 공부해서 산소를 발견했던 조지프 프레스틀리, 그리고 수도원 정원에서 9년간 완두콩 실험을 해서 유전의 법칙을 발견한 그레고어 맨델을 꼽기도 하는데요. 20세기부터는 과학 분야가 너무 전문화가 되었고 21세기에는 아까 가속기 보셨던 것처럼 실험을 위한 도구들이 굉장히 고가이고 접근이 어렵다 보니 아마추어 과학자가 태어나기 어렵다는 평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예, 그 아마추어 조금 뭐 여러 가지 아마추어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큰 이렇게 뭐 수천 명이 같이 하는 이런 국제 협력 단체도 그 학생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 3천 명이 같이 매일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워낙 데이터는 같이 우리가 모집하되 받되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거는 뭐 힉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쪽 데이터 그 아이디어로 가고 뭐 탑코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거 그래서 분야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분석할 수 있는 분야가 그래서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일단 가서 보면은 그 분석하고 하는 게 그룹이 많지 않아 몇 사람 정도 키 멤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큰 국제 협력에서도 이 그 학생이나 이런 그 젊은 과학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항상 보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고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아마추어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해서 여러 가지 더 자세히 가고 더 큰 그림을 더 큰 그 목적이 있어서 협력을 많이 해서 아마 아마추어로서는 만약에 정규 그런 교육을 안 받았으면 조금 가기는 힘든데 그래도 여러 과학 분야에 새로운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전혀 과학 전혀 교육 없이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뭐 주위에서 배우든지 그런 환경에서 많이 배운 다음에 그래서 그 새로운 것에는 분명히 저는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서프라이즈는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항상 아마추어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동료들이랑 연구를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현실에서는 또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좋은 동료들에게 같이 영감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된 그 저희의 질문은 끝났고 현장에서의 질문을 한두 분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예, 교수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도 교수님께서 아이스크림 주나요? 교수님 저 같이 드시는 걸로 교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 뽑아주시면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야 돼요. 교수님께서 뽑아주시면 어, 영광일 것 제가 같습니다. 알기로는 저기 여학생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은데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연구에서 잠깐의 휴식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에는 그 과학도 물론 탐구의 재미가 있지만 너무 여러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요즘 제가 그 인생의 재미를 너무 찾아버려서 그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데 예. 그 다른 인생의 재미를 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되게 탐구에 열중하시는 분이니까 네. 약간 뭔가 도움되는 말씀을 예.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학교 때 땡땡이도 많이 쳤어요. 고등학교 때도 막 수업 빼먹고 막 바닷가 가고 뭐 친구들이랑 이 문학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아주 문학적으로 그래서 둘이서 맨날 돌아다니 그런 적도 있고 대학교에서 1, 2학년 때는 완전히 탈춤에 빠져가지고 1, 2학년 때 저 성적은 시들시들입니다. 주로 그러다가 3학년 돼서 아이고야 이게 좀 뭔가를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근데 그때도 저는 조금 뭐를 해도 조금 뭐랄까 집중을 잘하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그런데도 이제 그 항상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자기 삶을 어떻게 갈 건지 언제 항상 선택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도 그래서 2년 탈춤 딱 하고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딱 끊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재밌게 할 때는 재밌게 푹 빠지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또 딱 어떨 때 딱 끊어줘야 돼요. 그렇게 안 끊어주면은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앞길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끊을 때 확실하게 끊으세요. 네,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저력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공부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 명만 더 받아볼게요. 교수님 한 분만 더 아이고야. 뽑아주시겠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들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뽑았으니까 한 분 불러주세요. 네, 교수님 저는 네. 일반인이고 교수님께서 뽑아주시는 아유, 영광을 누가 두 학생들이 번째로 손들었죠? 첫 학생. 반짝반짝하는 반짝반짝. 학생으로. 예, 반짝반짝. 반짝반짝에 몇 저기 분이 손 있었는데. 반짝반짝한 학생이 저기 예. 있네요. 네, 예. 네, 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홍유진입니다. 저희 현재까지 가장 작은 입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쿼크인데 예. 현재까지 그 점점 발전되면서 작은 입자들이 알려져 왔듯이 더 새로운 더 작은 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듯이 뭐 원자가 제일 작은 게 됐다가 핵이 됐다가 양성자 중성자 됐다가 쿼크이 됐다가 그럼 쿼크보다 더 작은 것이 있느냐?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근데 믿는다 그러면 나 종교 같은데 저는 아마 그렇게 왜냐하면은 지금 그 표준 모델 자체가 지금 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더 완벽한 그런 법칙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렸던 막 여러 가지 많은 6개의 쿼크, 뭐 경입자가 6개, 질량도 각양각색 이런 것들을 모으는 그런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힘도 그래요. 지금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힘이 4가지인데 우주 초기엔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아주 초기에 중력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표준 이론으로 보여줬던 그 전자력, 강력, 양력 그 이론이 그래도 있다가 조금 식으면서 이게 또 버려져서 지금 4가지로 됐는데 그 우리 실험으로는 벌써 지금 3개 중력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힘의 세기가 온도가 에너지가 달라질 때 과거로 우주에서 과거로 갈 때 그 세기가 달라져요. 강력은 약해지고 양력은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뭉치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우리는
네 개가 아니라 힘이 네 개가 아니라 하나에서 왔다. 그 비슷하듯이 그런 쿼크 이런 것도 6개인데 그 경립자가 6개인데 그 더 고에너지로 가면은 그거보다 더 완벽한 그런 이론이 생겨지고 아마 적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묻겠죠. 과연 언제 이것이 끝나느냐? 그건 저도 모르고 일단은 많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입자물 위해서도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꼭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아까 교수님께서 강연 도중에도 또 그 교수님 연구가 시작했던 것과 현황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나눠주셨는데요.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 중에 꼭 그 미래의 과학을 푸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또 탄생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까 반짝반짝 학생, 남학생 저희 요거 끝난 다음에 교수님과 40명의 학생 간의 또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과학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자리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응답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이걸로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회 웨비나 어떠셨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작은데 안 조금만 재밌었던 크게. 것 같은데. 아, 네. 정말 반짝이는 눈빛과 심도 있는 여러분의 질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 역사의 변곡점에는 늘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혁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그 혁신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며 그 꿈과 비전의 여정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반짝반짝한 눈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고편 저희 2회는 나사에 계시는 과학자 분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주과학을 주제로 성기훈 박사님의 2회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참석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